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코너입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서울 강남 알짜배기 지역의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격 해제했잖아요. 어디를 네네. 해제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구가 아니고 동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예. 서울시가 이번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걸 저 온라인에서 잠삼대청이라 부르더군요. 예, 그랬더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실 대장주라는 엘리트, 그러니까 엘스, 리센츠, 트리지엄에서도 지금 뭐 4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들 지역 아파트 305곳 중에서 재건축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데 빼고 291곳을 이번에 해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떤 제도예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뭐 토지를 거래할 때 자치단체장 도장을 받아와라 이런 거예요. 89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원래 그러니까 땅에 예전에 뭐 저 용인 이런데 저 땅 투기 심했을 때 도입한 제도인데 아주 오래된 제도인데 예. 2020년에 지난 정부가 이제 집값이 그때 너무 오르니까 서울 아파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 목사는 그 장이 8구역에서 재개발하면서 우리 저 사우나 건물 180억짜리 저거 사서 우리 교회 저기다 지을게요 했는데 이거 투기하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성북구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그때도 역시 도입된 게 이제 그 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아파트까지 해놨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이 지역은 잠실 주경기장 그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대한 컨벤션하고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잠실 야구장 일대로 그 주변 삼성동, 뭐 청담동, 잠실동 등을 2020년에 이제 추가로 그래서 묶어버린 거예요. 그쪽 허가 받고 집을 사세요. 핵심은 이제 기본적으로 1주택자만 사라. 그리고 만약에 저는 지금 집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도 좋은데 1년 안에 기존 집은 팔아라. 예.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도장을 안 찍어주죠. 그러니까 예. 기존 집한 매도 계약서를 갖고 오거나 또 굉장히 규제가 복잡합니다. 잔금 치르고 6개월 안에 입주하고 들어가서도 2년 이상 살아라. 다시 말해서 갭 투자할 거면 이 동네에서는 집을 사도 도장 안 찍어준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실제로 살 사람만 사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가격을 좀 묶어놓는 효과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서울시에 이 토지거래 허가가 적용되는 지역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제 남은 지역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인데 여기도 동 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여긴 지금 말씀드린 데 굉장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네. 특히 이제 서울시가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사업성이 좋아진 데는 지금 재건축이 빠르게 추진되고 사업성이 안 좋은 데는 지금 재건축이 쉽지 않은데 이들 지역 중에 사업성 좋은 곳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는 대부분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여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잠실이나 대치, 청담은 재건축 아파트는 그대로 놔뒀고 다른 대부분의 아파트는 풀어줬는데 예. 뭐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주장이 워낙 높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방과 수도권 분위기가 지금 워낙 가라앉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노원, 강북, 도봉, 금천 이런 강북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거래량이 워낙 줄어들어서 그래서 조금 뜨거운 데라도 규제를 풀어서 주택시장 온기를 좀 뭐 살려보자 아니면은 너무 빨리 식는 걸 막아보자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지역은 뭐 계속 값이 올랐던 지역인데 오히려 이 기름에 불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시장에 매우 뚜렷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인지 아니 계속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IMF 직후에 우리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2006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 한번 많이 떨어졌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값이 또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는 기억하시겠지만 강남 아파트, 대도시 아파트, 주요 아파트, 이 노른자 아파트 다 떨어졌습니다. 더 예.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시장만 따로 가는 독특한 현상이 지금 한 2년, 3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그 서초구의 반포가 주도하고 있죠. 압구정동 이쪽은 이제 평당 1.5억, 1억 5천만 원이 넘어서 50억에서 100억대 아파트들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나온 KB 선도 아파트 50, 전국의 주요 아파트 50 순서대로, 그러니까 각 아파트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놓은 거니까 예. 단지별로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50개 명단을 보면 아예 지방 아파트 단지가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 심지어 서울 중구의 남산타운까지 빠지고 전부 재건축이나 강남 아파트들로 그 가격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예. KB 선도 아파트 50 명단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뭐랄까 그 50 아파트는 전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전액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여전히 여전하다는 것이고 예. 대출 없이 그런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서울시는 묶어놨더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놨어도 거기서 살 사람은 다 사더라 하고 풀었는데 더 사버리는 거죠. 풀었더니까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수도권 또 지방 부동산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지난주만 봐도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송파가 0.14 올랐어요. 대구가 0.12% 내렸더군요. 한 주에 0.12%씩 내리면 1년에 거의 7, 8% 가까이 하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별화가 뚜렷하고 미분양만 해도 가장 알기 쉬운 지표잖아요. 예. 지금 전국의 미분양이 한 7만 채 조금 넘는데 조금씩 늘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이 5만 채가 넘고 그러니까 열에 한 7, 8개는 지방 미분양이고 특히 중공업 미분양 이게 진짜 미분양인데 중공업 미분양이 지금 전국에 한 2만 2천 개 정도 되는데 지방에 1만 8천 개가 있으니까 이건 지금 보이는 거고요.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건 2021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2023년까지 3년 동안 지방에서 연평균 지역에서 27만 건의 주택 인허가가 났어요. 평균은 한 20만 건인데. 예. 근데 지방은 지금 새로 주택 시장의 지지마른 30대 인구가 한 7, 8년 전부터 빠르게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허가난 것들이 지금 착공되거나 착공도 못하고 PF 물량으로 이자도 못 내고 남아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지방 대도시에 몰려 있고 네. 이 물량을 2, 3년 안에 해소를 해야지 그나마 좀 가격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대출 규제 완화해달라, 취득세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건설업계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제라는 게 집값이 올라가면 이런저런 규제를 계속 만들었다가 집값이 또 내리면 이런저런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정책의 원칙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데 예. 이제 부동산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걸 참 섬세하고 국지적으로 써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DJ 정부 때 IMF 위기로 집값 막 내리니까 그때는 심지어 요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양도세 내일 팔아도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런 정책 한 적도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시장을 살리려면 무슨 정책도 쉽게 말하면 투기해도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명박 정부 때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우리 그때 취득세도 다 절반 가까이 깎아줬습니다. 네. 집 살 때 내는 세금도 절반 가까이 깎아줬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언제든 쓸 수 있지만 정부 생각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예.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고 하여튼 부동산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한 카드로 도입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절실한 지방에 대해서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 불붙어 있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 허가제를 풀어준 건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일시적인지 봐야 합니다. 이게 일시적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작년 봄에 봤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차갑구나 이렇게 느끼다가도 갑자기 확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인화성이 매우 강해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지 여기서 또 인하력 있는 어떤 그 지속적인 집값 상승 흐름이 보이는지 이거 뭐 정부가 예의주시하겠죠. 네, 네, 김원장 전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들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가 떴습니까? 예, 전 지난 변론기일 때 수방사 제1경비단장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했고 또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예. 이게 확실하게 좀 지난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말과 달라서 확실하게 좀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쐐기를 박는다는 측면에서 네. 이분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저는 조성현 이 경비단장을 일단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국회 현장에 직접 출동했던 대령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했던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입니다. 예. 네. 최준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지난주 이번 주에서 그 전반적으로 상황이 마치 홍장원 대 전환길의 대결 같아요. 예,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파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하고 1차장. 예, 그리고 1차장이죠. 그리고 마치 계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탄핵에 반대하는데 아주 선봉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전환길. 아마 두 사람이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는 상당히 좀 쟁점 인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싫든 좋든 일단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언론이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 네. 홍장원 차장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요.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규 교수. 전 국민의힘을 그냥 진 인물로 꼽아봤어요. 국민의힘 전체. 예. 이번에 그 울산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여러 의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김기현 의원, 박성민 의원,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의 말이 점점 이 수위가 높아지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제가 뭐 국민의힘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너무 멀리 가버린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단순하게 대통령을 어떻게 보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당장 출당을 못 시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지금 발언들이 이제 나경원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의 정수 중에 정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좀 우경화나 뭐 극우정당 이런 표현보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탄핵에 반대하면서 동원하는 논리들이 너무나 납득이 안 가는 논리들을 많이 동원해서 대선을 치러야 할 정당이라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정당으로서 너무 멀리 가고 국민들의 보편 상식과 너무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지금 탄핵 찬반 집회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중도층의 생각이라든지 국민 일반의 생각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우리 네. 그런 토론했습니다만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만약 글쎄,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예. 수위를 너무 높이 잡는 것 같아요. 너무 높았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도할 정도로 좀 수구화되는 아주 수구의 전형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걱정이다. 걱정입니다 진짜. 그럼 중도층이 더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걱정이다 이거죠? 아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이게 이쪽이 양쪽이 다 이제 극단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 정치 자체가 자꾸 정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꾸 한국사 항산이 뭔지 아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 한국 정치 전반을 위해서 걱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최준 원장 금주의 진 인물. 저는 이제 최근 헌재 심판 과정에서 한동안 뜸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제 명태균,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현재 심판 과정 막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있나 없나 이게 긴가민가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 툭 국정원장하고 조태용 청장하고 통화했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하면서 이렇게 막판 변수로 탁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 특히 이제 명태균 씨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도 민주당에서 좀 특검법을 내놨죠. 특검법 주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막판 돌발 변수 겸 잠복 변수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탄핵 심판에서요? 이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언론이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탄핵 심판을 지금 국회 측이 요구한 한덕수 총리 등을 증인 채택 받아들이면서 일단 20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회를 잡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상컨대는 18일, 20일 두 번 하고 나서는 있어도 뭐 한 번이나 두 번, 그거는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 같은 걸 듣는 그런 것이다라고들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시금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라든지 명태균 씨와의 관련 같은 게 거론되거나 갑론을박할 기회는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그 후에 무슨 뭐 특검이 도입되고 하다 보면 계속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까지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는 민심이나 여론 차원에서는 상당히 민심, 여론. 심리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 진영이 상당히 강력하게 장외 집회하면서 헌재를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하고 있죠. 근데 압박의 동력이 툭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김건희, 명태균 관련 설이 그리고 커지면 그걸 밀어붙이고 선봉에 섰던 강경 보수 쪽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툭 불거지면서 상당히 좀 그 논리적으로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 부분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보수가. 근데 계엄 이후로 이제 그 부분이 가라앉기 알겠어요 때문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뭐 계몽성으로 계엄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 때문에 했구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좀 궁색해진다. 되게 됩니다. 정서 여론 민심이 돌아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탄핵 반대의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 것 같아요. 법원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미루느냐 그리고 헌재 재판을 좀 미뤄서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좀 법원 결과를 보자 이런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도 그래 탄핵 자체는 참 반대하기 어려울 텐데 왜 헌재가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왜 자꾸 이제 불리하게 하느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원래 2월 15일 날 2심이 열려야 되는데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이니까 3월 달 잘해야 중순 넘어서 이제 2심이 선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수층은. 그렇습니다. 이거 대단히 불공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양을 그려보자면 그러니까 탄핵 반대층이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더욱더 계속 힘을 발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김건희 건으로 해서 뒤통수를 탁 맞아버린 그림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까지만 확인됐지 내용이 확인되려면 뭐 부지 하세월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부지 하세월 같아요. 그건. 지금 그 문자가 이제 어떤 문자를 주고받느냐로 이제 조태용 원장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난다 하셨습니까? 그냥 딱 잡아댔죠. 그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그 이미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태용 원장한테만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틀림없이 다른 여러 혹시 심지어 군 수뇌부에까지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아직 의구심밖에 없죠. 뭐. 근데 이제 그 문자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게 말해요. 거기서 아직은 딱 멈출 거예요. 폭발성이 좀 부족하죠. 아니 내용이 전혀 무조건 모른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하여튼 뭐 영향은 있겠죠. 영향이 전혀 없다고.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번 주에 진행됐던 탄핵 심판에서 주목받은 증인들은 역시 홍장원 1차장, 조태영 국정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추창현 교수.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전 장관도 그랬고 특히 조태영 원장이 지금 이 누굽니까 홍장원 차장과 의견이 많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데 메모를 쓴 장소 이런 것들 메모가 3개니 4개니 이런 얘기들 조태영 원장이 쏟아내는데
그게 오히려 전 그 상황을 윤 대통령이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메모가 3개나 4개라는 얘기는 메모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보좌관이 썼다라는 얘기를 지금 조태원 원장이 했다고요. 예. 보좌관이 썼다는 얘기는 뭔가 그 메모가 있다는 걸 갖다 실증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메모에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체포자들 명단들 그건 지금 여기에만 확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메모가 없다라고 잡아 뗐으면 모르겠는데 메모가 4개나 있다고 3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 홍장원 차장이 창작해서 만들어낸 메모라면 딱 하나만 쓰지 왜 4개씩 그래서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 해석에 따라서 말이죠. 그 메모의 존재를 또 확증시킨 거라서 조태원 원장이 대통령을 보호하려 했던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전 대통령 보호에 오히려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번에 김현태 그건 지난주입니다만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도 대통령을 좀 두둔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들이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말이죠. 대통령의 불리한 게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변론길이 진행될수록 아무리 그 대통령이 유리한 증인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게 이 진실이라는 게 퍼즐을 가리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느낀 전반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조태용 원장하고 홍장원 전 차관이 이렇게 진실 게임 벌이는 걸 보면서 야 똑같은 사안을 놓고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럼 그 전에 국정원 업무를 볼 때 두 사람 간에 상당히 의견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이제 들면서 동시에 이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홍장원 메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제가 뭐 들여다보고 자료 조정 결론은 뭐냐면 이 홍장원 메모의 핵심 본질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니라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왜 이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에게 이 명단을 불러준 게 아니라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불러줬잖아요. 예. 그때 15명. 그다음에 자기 직속 부하 대령 특전사 단장한테도 불러준 게 15명입니다. 이미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14명이나 15명이나 잘 분이 거의 이미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확실한 거고 다만 이제 이게 뭐 장소고 시각이나 어떠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곁가지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중심인데 자꾸 이제 다음 변론기일에 다시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부른 거 아닙니까? 홍장원 차장을 불러서 이제 그 곁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큰 헌재 방향은 별 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홍정원 같은 경우는 뭐 동무서는 뭐 일거수일투족 그 분초 단위로 한번 싹 공개하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별 큰 대세에 뭐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홍정원 생각합니다. 차장한테 대통령이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술을 반주를 즐기는 편인데 뭐 술 딱 보니 술 먹었더라. 그럼 뭐 혀 딱 보니 술 먹었더라는 정도는 혀가 많이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술 좋아하는 사람인데 벌써 그 정도 상대가 느낄 정도면 완전 혀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것도 저는 홍장원 차장을 대단히 자극시키는 발언 같아요. 거기서 대해서도 홍장원 차장이 뭐 70 바라보는 그 선배들하고의 이제 예정된 자리였고 첫 번째 음식 다 먹기도 전에 전화를 받고 나갔어야 됐다 뭐 등등 또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별로 대통령의 그 변론 전략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제도 좀 그런 표현 썼는데 이게 탄핵 심판도 재판이잖아요. 재판이죠. 탄핵 재판정에서 심판이죠. 증인 신문을 하는 이유는 재판관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증인의 진술이나 발언들을 가지고 재판관들이 뭐가 진실이구나라고 판단하게끔 유도하는 게 증인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체포 명단이 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시작돼서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 뭐 그런 뭐 국방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그런 걸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방첩사령관이나 서울청장 등등의 공소장에는 다 이미 들어가 있고 있는 거죠. 검찰 조서에서는 다 그런 명단을 자기들은 지시받아서 했다는 명단에다 나와 있는 거죠. 다 했다는 거죠. 만약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무슨 팩트가 있으면 증인신문에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못 건드리고 메모가 3장인지 4장인지 메모 작성한 장소가 어딘지 이런 지연 말단을 건드리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 명단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자꾸 트집을 잡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녹취나 어떤 물증 같은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증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군인들이 11월 3일 밤에 쳐들어가는 거 그야말로. 그 모습. 그거하고 예. 메모하고 이게 물증이에요 지금. 다른 물증은 없다고요. 녹취록이나 CCTV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신빙성의 구체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자꾸 많이 그 떨어지죠. 대통령 측에서 그 일관성이나 구체성 같은 게 앞뒤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전화 우리 최진 원장님 말씀하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명단의 이름은 뭐 얘기를 안 하면서 이 메모가 3장이다 4장이다 가필을 보좌관한테 적게 했다. 이런 게 전혀 이 보는 사람들 알고 체포 저 명단을 작성 안 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아주 불리하게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저 홍장원의 전 차관장의 어떤 발언이라는 메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조태용 원장이에요. 사실은 조태용 원장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사실은 이랬다라고 내용을 본인이 많은 내용을 갖고 입증을 하게 되면은 무력화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내가 되게 궁금한 거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심한 거는 지금 국정원 이 조태용 원장은 청와대에 다 같은 간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직속이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근데 계엄 직후에 바로 이제 이 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조태용 원장한테는 3~4초밖에 통화 안 합니다. 짧게 뭐 미국 가서 안 가서라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홍장원 전 차장한테 상당히 깊은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지시를 많이 내리거든요. 싹 잡아들여. 그리고 그다음에 대공수상수 줄 테니까 깊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태용 원장은 실제로 과연 대통령이 신임을 하거나 힘을 실어주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사실 의외로 모르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이. 엄호하려는 했는데 네. 실체적 진실이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단정을 못하겠지만 네. 진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엄호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메모가 3장이다 4장이다를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게 되고 네. 게다가 이제 장소가 국정원 청사였다 이런 걸로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저건 분명히 뭔가 있었구나 체포제 명단 같은 게 있었겠구나라는 확증도 더 갖게 했다는 아까 거예요. 이제 본의 최창렬 아니게. 교수가 표현했습니다만 그 발언하는 증인들도 그렇고 네. 그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그렇고 열심히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되는 그게 자꾸 상황으로 꼬여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 진실을 따로 있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요. 이게 포질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다 뭐 우리 국회 측 편이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네. 등장할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원장이 미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제대로 잘 몰라서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많은 지시를 내린다. 이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뒤 명령이 안 맞아요. 이것도. 네, 이런 대통령이 부분들이. 거짓말하고 예. 있는 걸지도 몰라요. 예. 그 이상민 장관의 단전 단수 뭐 쪽지는 봤는데 이건 네, 어떻게 또 그것도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상민 장관이 쪽지를 저기 원탁에서 봤다는 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컸길래 원탁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봤다. 그런 지시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요. 그나도 소방청장은 지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청장이 그리고 명백하게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거든요. 난 받았다라는 예.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그러니까 안 지금 받았다는 단전 얘기는 단수를 지시 자체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근데 했다는 지금 거죠. 어제 폭로된 게 뭐냐면 국회 본청은 이미 단전 장치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하 1층 같은 예. 계엄군이 들어가서 이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단전 단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의 증거의 일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냈다 계엄군을 이 논리는 완전히 무너진 게 되는 거죠. 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5분 후에 이 단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5분만 빨리 네. 국회 본회의장을 단전을 했다면 못하는 그게 거죠. 통과 못할 수 있는 해제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이죠. 해제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예. 네.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예, 지난 예. 일입니다만. 아슬아슬한 일이 이 5분 10분 이내에 이 역사를 그렇습니다. 바꾼 거죠 사실은. 근데 또 방금 또 지적했습니다만 질서 유지와 단전은 정반대죠. 그렇죠. 완전 단전하는데 어떻게 질서 유지가 됩니까?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맞지가 않는다고요. 네. 정말. 자, 아무튼 이제 탄핵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금주로 마무리될 듯 하다가 대통령 측에서 계속 왜 우리가 신청한 증인 안 받아주냐 안 받느냐 왜 그 날짜 정해놓고 이렇게 서두르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막 있다 보니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한덕수 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 홍장원 전 1차장은 뭐 국회 측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죠. 네. 세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20일 날 하기로 이제 한 번 더 날짜를 잡지 그렇죠.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세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면 정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분위기가 바뀌나요? 저는 확실하게 불리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오히려 불리하게 이거는 된다. 완전히 왜냐하면 홍장원이란 말이에요. 이 대상이. 네, 홍장원 차장은 지금 완전히 화가 있는 분위기예요. 화가 나 있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게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예. 자신은 이거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언론길에 나와가지고 국무회의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고 조지호 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조지호 청장이 이제 불출석했으니까 이번에 나올 텐데 건강세용 문제 때문에 나올지도 몰라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워낙 지금 몰라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예, 많이 예. 힘들어온 것 같은데 조지호 청장은 여러 군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검찰 조서에 지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하는 건 뭐 며칠 더 연기하는 거 그게 전략이란 전략일 거예요. 변론기를 하루 더 잡아가지고 아니 근데 만약 증인 신문을 거쳐서 오히려 불리해질 거라고 판단한다면 부르지 말아야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이번에는 패착이에요? 더 세게 박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대통령 측에. 대통령 측에게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막판에 그 판을 한번 극적으로 뒤집기는 어리지만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흔들리지 없더라고요. 않아. 이게 더 아니, 그러니까 제 굳어질 것 의도가 같아요. 글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 뭐냐면 헌재에서 이렇게 이 심판 가능성, 이 위헌성이 가능성이 높은 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국민의 의결의 불법성하고 그다음에 국회 봉쇄 이 두 가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두 가지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적법성, 불법성을 키를 진 사람은 한덕수거든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대통령 다음이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도 모르겠다. 이건 상당히 간담회 정도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불법성을 상당히 좀 동의하는 듯한 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판에 한덕수를 불러서 면전에서 했냐라고 다그치면 이 부분에서 막판에 한덕수 총리가 발언이 흔들리면 이 부분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의 불법성을 뭔가 좀 다툼으로 막판에 바꿀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 아하. 그 하나고 신락. 두 번째로 예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불렀지 않습니까?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 질서 차원에서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서 마지막에 국회 우리 군인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경찰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번 더 끌어내기 위한 역시 신락 같은 발언 희망. 예, 예. 이 두 가지를 갖고 저는 한덕수와 조지호를 불렀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홍장호는 그래도 약간 좀 흔들리는 부분 메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물고 늘어지는 이제 세 명의 뭐 그래서 네, 불렀겠지만 조지호 청장은 검찰 조사에 나와 있는 게 한 얘기가 있어요. 검찰 신문 조사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론기에서 얘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걸 다 증거 채택할 거라고요. 증거 검찰 조사를 그렇죠. 말이죠. 근데 제가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막판에 이 헌재 끝나는 바닥에서 그나마 불러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 불렀다고 봅니다. 끝난 그 세 정교하게. 명이 훨씬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무회의 적절성 여부인데 개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개의가. 근데 예. 만약에 한덕수 개의안 이런 거 자체가 의안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의록도 물론 없었고 예. 그러니까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거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고 절차적 적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의는 회의에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다 생략된 게 회의 아니죠. 심의한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국무위원회 집합만 있었던 거예요. 집합만. 네. 집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적 분위기라는 그 표현을 바로 쓴 그게 거 그 얘기예요.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뒤집을 수도 네, 그 동의하되 이제 막판에 가능성이 있지만 한덕수 총리나 조지 경찰청장이 태도 변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태도 변화를 혹시 할지도 모른다. 아니 혹시 하게 되면 예. 유리한 국면을 하고 다툼의 여지나 논쟁의 여지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 미세한 근데 신락 같은 희망을 국회 봉쇄 관련해서도 뭐 무슨 다른 어떤 표현을 써도 아니 국회의장이 그다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어가는 사진이 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그게 물증이에요. 그런 것들이. 담을 왜 넘어갑니까? 봉쇄했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넘어가는 봉쇄 왜 거죠. 하냐고요. 멀쩡히 있는 국회를 왜 질서 유지하라고 하냐. 근데 윤석열 앞뒤가 맞질 않는 얘기죠. 대통령 변호인단 쪽은 최근에 여론조사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올라오고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독수나 조정경찰청장이 그렇지. 태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자, 1시 35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오후 정체가 늘고는 있지만 평소 주말보다는 덜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정안나들목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여전히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는 만큼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새말에서 원주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도 서울 방면으로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남한강대교에서 흥천이포 사이와 또 동곤지암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밖에 서울도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 방면으로는 집회로 인해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주변 도로 정체가 심한데요.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입니다. 최창렬 교수. 요즘 하도 어이없는 말을 이제 여권 쪽에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야권에서 한 얘기. 제가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쓴 얘기인데 영구 집권을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가 다행히 시민들에 의해 진압되어서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들의 궤변에 동의한다면 이 비상계엄은 눈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 폭사, 확인사다로 집단 확살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파시입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재명 대표 아주 작심하고 이제 수위를 대단히 높이 끌어올린 말인데 뭐 확인 사살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국에 공개된 거기 나온 거죠? 얘기죠. 그렇죠. 거기 쫙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아주 살벌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수고라는 단어도 나오고 강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이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나름대로 취약해서 이재명 대표 생각을 압축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에서 하튼 말을 잡아왔습니다. 예. 자, 최진 원장은 금주의 핫한 한마디. 이 말을 좀 인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지금 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광주에 가서 말이죠. 광주 집회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무조건 계엄을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 공부를 저는 몰랐는데 그게. 전에는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엄은 미친 짓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건 내란죄는 아니고 너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가서 광주 집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 역사 강사 맞나? 이 사람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게 정말 심히 걱정스러워요. 아니 계엄은 정말 잘못됐지만 내란죄는 아니고 말이야 탄핵은 좀 너무하다 이런 식의 논리면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나 계엄은 무조건 옳고 계엄은 이거 정당할 수밖에 국민들도 알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건 갈수록 정말 이 태산이고 오히려 그래서 자꾸 점점 여론조사가 좀 불리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언론에서 최근 3주 동안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산수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정권을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라고 찬성하는 게 60%고 예. 탄핵 반대한다는 게 35%입니다. 뭐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대략 그건 계속 유지가 요새 되고 조금 좀 벌어지기도 있고. 벌어지고 있어요. 예. 조금 약간씩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2배 정도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저 벌어지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보다 모든 평균치가 예. 15%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기 씨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계엄 옹호론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면요. 보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지금. 근데 아까 최진 원장은 뜬 인물에도 그 사람을 언급을 하던데 네. 저는 우리 기성 언론이 자꾸 그런 분들 발언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동의하지 없어요. 아니 뭐 맞는 유명 학원 강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개 유튜버잖아요. 그럼요. 유튜버 팔로워가 한 1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100만이 넘는 보수 유튜버, 진보 유튜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발언 하나하나 우리가 다 소개해야 됩니까? 맞아요. 요새 그 전환길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기성 언론이 너무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도할 가치가 없는데. 예, 저도 그래서 아까 거론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많은 보수 언론들이 일찍 보도를 하고 아니, 뭐 무슨 전체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연보다는 게 정말 이게 유튜브라는 게 이게 데스킹이 안 되잖아요. 이 언론 데스킹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송은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토론이 있고 데스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제되는 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이른바 레거시 언론인데 레거시 언론은 마치 구시대적이고 이런 걸로 자꾸 오인되는 것 같아서 유튜브가 만약 앞으로 이제 시대에 부응하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저 유튜브 말이 됩니까? 저 한국사 강사가 나와가지고 저는 거의 선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나서서 뉴스 보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하니까 참 뭐 그게 문제의 핵심이긴 하죠. 문제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고 이거는 뭐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느 쪽이든 정말 이 선동으로 어떻게 보면 돈벌이에 집중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알겠어요. 유튜브를 너무 공신력 있는 언론이 띄우는 거는 정말 문제 있어요. 문제가 분명히 우리 여기서 있어요. 가능하면 전환기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자, 헌재 재판은 다음 주 뭐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끝나겠죠?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이제 목요일 날 끝나는 거 아닙니까? 24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의견 진술 그게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럼 다음 주 끝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 끝나고 평에 들어가는 거니까 평에는 길어야 3주거든요. 대개 2주 정도 끝나면 전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전 결론 난다. 날 것 같아요. 최준은 그 정도로 보내 3월 중순 뭐 늦으면 4월 초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헌재가 어떤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최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변론기를 한번 늘려서 이제 한덕수 농장원 이제 조지호 같은 거 받아들이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흔여 헌법재판관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임명을 할 건지 임명을 하면 최종적으로 심판까지 참여할지 시킬지 이런 부분들이 갱신 절차 이런 부분들이 한치 저는 오차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판에. 근데 저는 이제 다행인 게 지금 뭐 편향성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재가. 근데 다행인 게 진보가 지금 3명. 그다음에 보수가 2명이지 않습니까? 중도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 기각이 인용이 되든 간에 최종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측은 중도란 말입니다. 현재. 이게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보층이 훨씬 많았다든지 압도적으로 그럼 이건 논란의 여지가 두고두고 남을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런 중도가 3명인 거는 아주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또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때도 4대 4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치 편향성 여부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그건 이제 우리 최준 원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제 꼼꼼히 따져본 거고 무조건 헌재를 물어뜯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어진다 하더라도요. 저는 만약에 인용이 나오면 기각이 나오면 저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인용이 나오더라도 혼란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혼란이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 때문에 많이 나올 거예요. 절차의 문제 때문에. 왜 윤석열은 이렇게 빨리 탄핵을 했는데 이재명은 왜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보수의 불만일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이제 법원과 헌재가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전 인용이 되더라도 말이죠. 그 혼란이 저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일단 결정되면 보수의 그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보수 지표가 늘어나고 이런 이유가
결국 윤 대통령이 부단하게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인용이 돼버리면 그 항의가 금방 나타난다고요. 좀 그래서 생각보다 인용이 되더라도 이 혼란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저는 그런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장서서 뭐 수사기관이 내란 세력이다, 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게 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근데 보세요. 대통령이 인용되고 이제 파면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파면되면 국민의힘은 구심점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을 치러야죠. 그럼 계속 같은 입장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의원들이 되게 빠르거든요. 표현하는데.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더 빨리 돌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빨리 누워요. 바람보다 빨리 누는 게 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저런 저항 같은 거, 그 저항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금방 진압된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이제 생각이 이제 다릅니다만 일 때문에 이제 기각되든 인용되든 간에 혼란은 상당히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이 광주까지 가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선 터면 정말 심화로 볼장을 다 본 거예요. 모든 지역에 이 감정되는 극도로 심화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주시하는 거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치열하게 맞붙겠지만은 결국은 중도층 그거 보면서 치열하게 더 악을 쓰고 분노하고 지수를 높이고 말이죠. 혼란 선동을 더 앞장서서 이끄는 세력에 대한 중도층의 반발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 그게 이 양측의 혼란을 더 강화한다. 세일을 더 과시한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좋을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역효과가 난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혼란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예, 그런데 혼란을 심하게 부추길수록 역효과다. 예, 그 말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 혼란이 그리고 더 부추겨지고 더 전 가중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진 원장 논리와 맞는 게 물론이죠. 자기들도 조금 지나면 이러다간 선거 완전히 지는구나라고 그럼요. 느낄 수밖에 없기 느낄 수밖에 때문에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제발 그러길 좀 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 우리 중도 무섭거든요. 중도층은. 우리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 요즘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예.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 포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공언하더니 얘기했죠. 민주당의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내는 데는 또 버젓이 다 넣어놨어요.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진짜 뭐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올 법하다고 봐요.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 이럴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권이 자신한테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이제 확장하려 하는 건데 이른바 이 현대 정당이라는 게 캐치 올 파티라고 다 끌어들이는 그런 추세예요. 모든 정당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실용 정당으로 가고 우파 쪽으로 우클릭하고 아니 과거에 박근혜 대표도 경제민주화 먼저 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어느 방향성이 뚜렷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민생정부 안 한다고 했다 또 넣고 또 상속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죠. 이럴 때는 확실하게 일단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성향적으로 좀 간다.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죠. 민주당 쪽 얘기는 뭐 우리는 추경안에 일단 포함은 시켰지만 요거만 빼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냐 협상 카드용이다라는 말도 나오던데. 근데 물론 협상 카드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전략으로 할 때는 아니라고 좀 봐요. 조금 그건 많이 해 보이기도 하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저는 좀 역설적 표현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오락가락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왼쪽과 오른쪽을 온건 정책과 보수 정책. 그러니까 좌클릭도 하고 우클릭도 하고 이 부분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집토끼도 잡고 손토끼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좋은데 예. 정책이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해야지 하나의 그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쪽 중도 쪽 포용으로 우클릭으로 가는 척하다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는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의 길로 자꾸 한쪽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역설적 표현이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중도를 잡기 위해서 좌와 우를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중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가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갈팡질팡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좀 말이 헷갈리지는 않은 거죠. 어차피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하는 쪽들은 이재명 안 찍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렇게 볼 수 그죠? 있어요. 결국 중도층을 얼마나 끌어들이냐 싸움일 겁니다. 아니 그거는 양당 정치를 하는 전 세계 모든 정치에서 결국은 중도층을 잡는 세력이 이긴다는 건 뭐 불변의 법칙인데 그런데 이제 중도층마저도
말을 자꾸 바꾸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면에서 이재명 대표 좀 그런 면이 보여요 요새. 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으로서 말이죠. 그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법 그것도 관련해서도 뭐 세미나를 하면서는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더해서 연구기간 좀 더 하겠다는 거 말릴 뭐가 방법이 없다. 없더라라고 하더니 예. 또 노동계란 가서는 또 그런 글쎄, 말 다른 또 얘기를 말도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실용주의적인 흥묘백묘로는 일관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고 그래야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 가지고 말 바꿔서는 그렇지,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A 그건 안 정책에서는 되는 약간 우파 성향을 보이고 B 정책에서는 좌파 성향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면 좋은데 네. 하나의 A 정책을 가지고 A 기억 장소에 가서 이런 얘기했다가 니은 장소에 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럼 예, 그럼. 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굉장히 복잡하겠네. 네.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당연히 민주당이 동의합니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저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그 저 개헌 관련 토론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절반 가까이 몰려갔다잖아요. 그건 좀 뭔가 대세몰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근데 개헌이라는 것도 원래 반대는 국민의힘이 반대했어요. 개헌은. 근데 지금 와서 개헌하자 그러니까 개헌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개헌 얘기가 아니고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목도. 아 주목도 국민의힘에서. 거의 많이 갔다고요. 네, 네. 글쎄요, 그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럼 48명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 말이 그건 그런 뭐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 가면 뭐 서너 명으로 좀 압축돼 있는데 그렇죠. 저는 오세훈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뭐 홍준표든 또 누가 있으면 행사하면 거기도 뭐 홍준표, 김문수, 뭐 안철수 그 정도예요. 이 정도 오세훈이. 거론되는데 그분들 행사하면 지금 다 우르르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48명씩 안 몰려갈 많이 것 갔죠. 같아요. 많이 간 거예요. 48명이면. 지금 108명인데 많이 몰려간 것 같습니다. 반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간 거죠. 근데- 오세훈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래전에 말씀 중도 확장성이 이제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렇지. 예,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을 그래서 높게 김문수 카드나 홍준표 카드는 너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너무 이제 안철수 카드는 뭐 강경이다. 너무 식상하다. 뭐 그런 걸 이러니 그럼 오세훈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네. 과연 이런 틈바구니에서 이제 한동훈 뭐전 대표 뭐 조만간 복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책 써가지고 나오겠다는 건데 이제 그 책 내용으로 이제 하나 승부수를 보때 어떤 책 자,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뭐 좀 더 계속 해야 할 얘기니까 오늘은 그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 2월 23일 일부 시간에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3년 기획입니다. 아, 이게 벌써 3년째네요. 제목은 북한 병사들은 총알바지라고 붙여봤는데 다음 주 일요일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세 분이 함께 부른 숭어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가 뛰노네 살보다